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미국의 이 중요 이벤트들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 다소 부진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출연한 이 세 분의 전문가들이 강조를 했던 섹터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풍력, 조선, 바이오 이렇게 세 개를 꼽아주셨는데 오늘 이 종목, 이 섹터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활약하는 모습. 이 시장이 부진한 곳에서도 활약을 하니까 제 마음이 다 이렇게 뿌듯합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장 버텨주는 이 종목들 보면서 저희 경주마 아직 좀 부족한 점도 많고 성장할 부분은 많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이 미국 시장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한 주라고 할 수 있죠. 미국과 우리 장 골고루 보실 수 있는 세 분의 경주마 대표 기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분 일단 오늘 우리 시장 한 줄 평 짧게 좀 듣고 시작해 보죠. 부장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의 배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매도의 배신이요? 네. 네. 조금 더 붙여주셔도 돼요. 그게 오늘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초반에. 네. 그게 이제 기관 쪽에서 공매도 좀 세게 들어왔던 걸로 아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네이버 빼고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쇼커버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네. 공매도 쪽에서도 더 이상 이제 칠 수 있는 그 물량이 없다 보니까 지금 쇼커버가 들어왔고 한쪽은 여전히 치는데 다른 한쪽에서 드디어 배신이 나왔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어수선한 그런 주식시장에서 나름 방어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좋지 않은 많은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어떤 신뢰성을 좀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지수는 조금 방어를 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 팀장님. 네, 주도 섹터가 2, 3일 간격으로 바뀌는 좀 그러면서 좀 어려운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엔터테인먼트가 어느 정도 좀 아웃퍼폼했다고 한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바이오라든지 혹은 이제 자동차 섹터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면서 확실히 좀 따라잡기에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선순환이 상당히 빨리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섹터를 고르기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종훈 팀장님과 함께 미국 시장 얘기부터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 팀장님이 지금 항상 강조하셨던 팔란티어. 네, 시간에 28% 급등을 했습니다. 이 바닥에 좀 겸손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어깨가 좀 올라갔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네. 찰리먼거 선생님처럼 올라가 있는데 지금. 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빨랑 튀어 올라라 했는데 그렇죠. 정말 빨랑 튀어 올랐습니다. 지금 아마 댓글창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저 빨랑 튀어가 조금 튀어 올랐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봤던 부분은 이번 이제 실적 발표였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그래도 좀 호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좀 했는데 기대에 맞춰서 좀 호실적이 나온 부분이 좀 있었고요. 실적 왜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최근에 있어서 사실 인공지능에 관련된 어떤 수요가 좀 많이 급증을 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좀 많이 늘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의 어떤 메가 트렌드를 보셨을 때 물론 많은 좋은 기업들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과대 낙폭, 많이 떨어진 종목, 그리고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지금같이 좋지 않은 이 매크로 상황에서의 어떤 실적 상승은 주가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앞으로 어느 정도의 흐름을 올라갈지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는 업체인지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부 그리고 CIA, FBI에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해요. 빅데이터 기업인데 그 기업으로 이제 범죄의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범죄에 맞춰서 이제 예방을 하는 그러한 좀 기업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많은 이제 다른 중동 국가의 이제 수장을 또 그 팔란티어를 통해 가지고 또 잡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결합이 되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어떤 플랫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대중공업인가요?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도 이제 그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다.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 그런 어떤 개별성으로 맞춰서 만든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런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크게 올랐는데 계속 모아가도 되는? 저는 계속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주가는
현저히 좀 싸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모멘텀은 좀 살아 있고 네. 물론 이제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올해 2023년에 어떤 목표치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따라가시면 그래도 괜찮은 그런 수익률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언 이렇게 지나갔고 그러면 다음에 이제 뭐가 오를 거냐 또 눈여겨봐야 될 실적 발표들이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에어비앤비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 우리 리오프닝은 굉장히 좀 별로지만 지금 전 세계 리오프닝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나올까요?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그 미국 쪽 리오프닝 쪽에서 뭐 에어비앤비가 사실 그 상징적인 종목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실적 발표는 이제 중국 여행 조치 해제 이후 때문에 지금 그쪽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수요가 증가해서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이제 중국 단체 관계 허용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일 문제고요. 네. 이게 이제 그 노동절 전에 해제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네.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결합되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리오프닝 종목들은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네. 소위 말해서 중국 리오프닝이죠. 중국발 리오프닝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올라가고 있고 에어비앤비라든가 뭐 보잉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주가들이 네.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리오프닝은 각국별로 따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최근 1년간 전 세계에서 이 에어비앤비가 가장 많이 이용이 증가한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마포구. 맞습니다. 서울 마포거든요. 네, 서울 맞아요. 마포가 그러니까 그만큼 네. 한류가 굉장히 뜨겁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윤 팀장님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땐 네. 국내 리오프닝 지금 뜨고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저는 이제 국내 리오프닝의 끝판왕은 엔터테인먼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시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계속해서 뒤통수를 맞는 좀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색깔이 묻지 않은 그런 리오프닝이 먼저 좀 올라갔거나 네. 혹은 중국 시장의 어떤 확장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 오히려 기존의 중국 시장이 좀 많이 좀 수출을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 피해를 봤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뭐 예전만큼의 어떤 아웃퍼폼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중고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숫자가 이제 찍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리오프닝하면 보통 화장품부터 먼저 이제 좀 반응을 하고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뭐 카지도 이런 쪽으로 좀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일단은 5월달에 한번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일단 좀 하반기를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여전히 엔터테인먼트 끝판왕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리오프닝을 보면 지금 방금 윤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배신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주가가 좋지 않아요. 에어비앤비나 뭐 이번에 또 이제 실적 발표한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아마 서학개미 분들은 한 9번째 지금 배신 맞았습니다. 네. 예, 그 뒤통수가 지금 아주 얼얼한. 아 예. 미국 주식도 배신 맞고 있군요. 아, 그렇죠. 리오프닝. 예, 많이 이제 배신 맞았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오고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 월가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네. 3년째 배신을 받고 있는 3년이나 상황이라서 됐어요. 네. 그렇죠. 이제 코로나 원래 리오프닝이 성공하려면은 네. 한 번에 확 터져야 되거든요. 어. 전 세계가 글로벌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리오프닝 한 번에 확 일어나야 되는데 코로나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게 3년 됐어요. 3년 아직도 하루에 2만 명씩 지금 확진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네. 그런 경우다 보니까 미국 따로 리오프닝이 일어나고 유럽 따로 일어나고 아시아에서도 중국, 일본, 우리나라 다 다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흩어졌어요. 힘이 분산되고 또 이게 또 정치적으로 중국의 이슈가 결합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리오프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저는 그래서 리오프닝 쪽은 그냥 접자, 기대를 접자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박 팀장님, 네. 에어비앤비 오늘 실적 잘 나올 예정이에요? 네, 에어비앤비는 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예, 지금 뭐 마포구에서 뭐 어마어마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네. 아시아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어떤 큰 이제 소비층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13%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월가에서 예상치를 좀 내놓고 있는 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를 좀 보시게 되면 테슬라가 네. 에어비앤비 CEO를 칭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 에어비앤비 CEO가 그 에어비앤비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운영적인 부분의 피드백을 트위터로 썼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서 예, 네. 이렇게 칭찬을 좀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에어비앤비의 공동 창업자를 테슬라의 이사회로 또 끌어들여서 같은 어떤 시너지를 한번 우리가 모색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판을 짜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 재작년에 좀 뉴스에 좀 나오고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어떤 뉴스가 좀 나올지 그 부분도 아마 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월트 디즈니는 어때요? 여기 우리 서학개미들한테 굉장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굉장히 많이 물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내일 실적 나오잖아요. 그렇죠. 월트 디즈니는 뭐 최근에 가장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 가졌던 부분이 디즈니 플러스였잖아요. 네. 예, 그래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와의 어떤 경쟁이 심화되고 그 외에 이제 추가 후발주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네. 이 점유율 자체가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월가에서 예상하는 부분은 월트 디즈니 플러스가 그래도 방어는 했다. 아주 소폭 이제 가입자가 증가는 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방어는 했고 여기에 이제 테마파크 그 외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요 산업 분야가 매출을 좀 견인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좀 디즈니에 좀 호실적을 좀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도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작년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 이제 네. 비용 절감 얘기를 했거든요. 한 55억 달러 정도 비용을 절감을 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천 명 정도를 인력 감축을 이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퇴직금이 늘어나겠지만은 관련된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감 효과를 확실히 나타나서 이번 실적 발표는 이 비용 절감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게 작가들이 그 디즈니 플러스 쪽에 작가들이 파업했다는데 그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아, 전혀 모르겠습니다. 작가들이 파업을 했다고요? 예. 이게 이제 처가 안 좋아가지고 작가협회가 뭐 파업했다 그러더라고요. 디즈니. 그래서 이건 뭐 노이즈 정도인 것 같고요. 뭐 실적에는 상관은 없는데 예. 어쨌든 실적은 잘 나올 거고 일부 노이즈는 좀 있더라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나온다는 겁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까? 그래도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부분이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확 이제 몰리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근에 어떤 매크로 환경 또는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 이러한 이제 실적을 내는 것만으로도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고 주가에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테마파크 부분이 비중이 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쪽 때문에 잘 나오지 않을까. 여담인데 제 고객에 디즈니가 있으셨거든요. 예. 근데 그분 그 한 몇 달 전에 파셨어요. 파시고서 네. 그거를 도로 환전하셔가지고 에코프로 사시더라고요. 꾸준히 에코프로를 아이고, 느끼는데. 너무 사심 방송을 예, 하시는 너무 사심이 들어가서 예. 이거는 패스하고요. 예, 제재해야 됩니다. 예. 리비안 있죠. 네. 전기차 업체. 리비안도 오늘 밤에 여기 실적이 나오는데. 뭐 리비안 하면은 저희 서학개미 분들 저도 뭐 예전에 루시드 리비안 너무 큰 관심이 있었는데 네. 주가를 보면 리비안이 180불이 고점이었어요. 역사적 고점. 지금은 13불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셨던 분들은 정말 이게 뭐 10분의 1 토막이 아니라 15분의 1 토막이 넘을 정도로 예, 정말 이제 한숨이 좀 나오는 네. 그런 주가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팔란티어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지금 수익이 없는 어떤 기업에서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어찌 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건 좀 존재하겠지만요. 그런 이제 실적을 저희가 좀 더 좀 깊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에서 봤을 때는 리비안이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멀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예상치조차도 현금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번에 순손실이 좀 증가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모멘텀을 갖기가 좀 어렵지 않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미국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말에 열렸던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박 팀장님께 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찰리 먼거가 한 말이 저는 좀 인상 깊더라고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는 게 좀 어리석은 짓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썼어요. 이 diversification이라고 이게 예전에 이제 피터 린치가 이제 책에 썼던 그런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본인의 역량을 넘어서서 꿈만 쫓는 그럴 때 이제 쓰이는 말이 이제 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네. 이 단어를 썼는데 이 찰리 먼거가 이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분산 투자라는 것이 예를 들면 본인이 20개 종목, 30개 종목을 하지만은 이 기업에 대한 깊이 또는 지속성 또는 대응 아니면 그 나아가서 어떤 기업의 철학 이런 부분까지 내가 다 일일이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거는 못한다. 못할 가능성이 크고 네. 본인들도 똑똑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에 우리가
이제 이런 대응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제 수익률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영향을 보고 내가 분산 투자를 할지 어느 정도의 종목을 가져갈지 이렇게 봐야 되고 현대 이제 투자 철학에 있어서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분산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전문가분들은 걸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그노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투자 철학이 약간의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찰리 먼거 선생님께서는 한 3종목, 4종목 정도 너가 확실한 종목 가져가는 게 훨씬 수익에 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언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3종목, 4종목 정도만 가져가라. 임 팀장님, 네. 이런 조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매매를 자주 하지 않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기업에 대한 스터디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저는 맞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이러한 투자가 우리나라 시장에 좀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일단 좀 확실히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이제 먼 거는 외국인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우리나라 시장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버핏이 여기서 이제 은행 리스크 얘기를 꺼냈고요. 그다음에 은행주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빼고는 거의 다 처분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굉장히 은행 지금 파산 위기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말씀드린 네네. 네.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하는 거는 좋은데 은행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버핏이 워낙 이제 경영진들하고 친분이 있고 좋아하다 보니까 여긴 괜찮다 정도로 언급을 해서 저도 이제 뭐 그 동의를 합니다. 은행도 투자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그냥 은행에 좀 넣는 거야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그거를 돈을 이제 떼일 염려는 없는 거고요. 네. 투자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버핏의 예견이 맞아 떨어진 건지 실제로 지역은행 파산 문제가 아직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수준이라면서요?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요번에 이제 주주총회 보셨던 분들 좀 아시겠지만은 이제 워런 버핏이 강하게 강도 높은 이제 비판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무도하게 이제 무모한 그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책임감 없는 그런 일단 행동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관계 인사들 또는 이제 미국의 어떤 대중들이 아직 미국의 은행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러한 부분을 나는 요번에 재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단어를 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나는 지금에 대한 나만의 어떤 믿음은 나는 확고하게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유준히 유지하고 그 과거에 어떤 지역은행이었던 US 뱅코프나 아니면 뉴욕 멜론이나 이런 이제 부분들은 지분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SBB 사태가 이제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네. 물론 지금 SBB 사태나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여러 이제 뱅크 지역은행의 어떤 파산이 물론 이제 새 주인을 다 찾아갔지만 이 세 개의 기업 최근에 이제 파산한 세 개의 기업을 보게 되면은 약 한 5,500억 달러 정도 자산 규모가 돼요. 네. 근데 지금 우려가 되는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기업들 이제 뱅크 지역 은행들을 좀 보게 되면 약 한 4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자산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어떤 여파를 주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또 은행의 리스크에 너무 겁먹지 않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겁먹을 만한 게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제 생각보다 좀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지금 사무실 30%가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뭐냐면 뉴욕에 이제 미국을 이제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뉴욕 맨하탄이 뭐 물론 가장 땅값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다들 아실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높은 부분이 물론 뭐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떤 시로 봤을 때는 샌프란시스코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싼 동네고 그 임대료가 정말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그 베이 에어리어를 딱 보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이제 IT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대출을 끌어당겨서 기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실리콘밸리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상업용 부동산 하면은 많은 대출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고 지금같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 보니까 공식률이 좀 많은 부분이 아마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지역 은행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월가에서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듣고 이제 미국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그 상하원 지도부하고 이제 오늘 밤에 새벽에 만나잖아요. 긴급 회동, 부채 한도 협상, 뭐 좀 유의미한 게 나올지 시장이 여기에 따라서 막 변동할지 궁금한데. 네, 지금 뭐 미국이 뭐 부도가 나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네. 뭐 과거에서도 이제 많은 부채가 이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 파산설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예전에 좀 나왔던 그런 이슈이기도 했고요. 물론 이 부분 이제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어떤 언급을 드리기가 좀 그렇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좀 풀어가는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고 네. 기브앤테이크의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으로 보이고 주식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변동성을 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 팀장님 하품하지 마시고요. 이제 윤 팀장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굉장히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이제 코스피 상위 쪽으로는 꾸준히 지금 유입이 됐다는 느낌을 받았고 오늘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 최근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3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일단 삼성전자랑 현대차를 좀 많이 사는 느낌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네. 현대차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2분기까지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경기에 대한 바닥론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또 여기에 또 파운드리 관련된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4나노 쪽에서 수요를 좀 잡아가면서 뭐 한 7에서 80%까지 올려가면서 좀 뺏겼던 TSMC에 뺏겼던 어떤 고객들을 좀 되찾아온다는 뭐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파운드리 쪽에 대한 어떤 기대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현대차 우선주 같은 종목들 좀 신고가를 좀 52 신고가를 좀 기록한 모습이 보였는데 네. 사실 우선주가 지금 어쨌든 본주와의 괴리를 좀 많이 격차를 좁혔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현대차에 대한 부분의 기대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분기 현대와 기아를 합치면 거의 영업이 6조가 넘는데 이게 이제 도요타를 넘어선 이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어느 이제 리포트에 보게 되면 2026년까지 봤을 때 지금 실적이 호실적이 쭉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뭐 테슬라를 좀 압도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좀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경쟁사 대비했을 때 가격을 저렴하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와 좀 전기차와 관련된 쪽에서 현대차의 좀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양극재 쪽에도 4대 양극재 쪽으로 좀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온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CFT 쪽에서 좀 들어온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좀 다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좀 환율과의 좀 어떤 상관관계도 좀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보면 환율과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약간 괴리가 좀 상당히 좀 따로 노는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수 자체를 제가 볼 때는 특정하게 잡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근데 다만 한 이 두세 종목으로 좀 약간 집중되는 좀 매수세가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환율이 저렇게 1,300원대 있으면 외국인 매수 잘 안 들어오는데 네.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특징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실적 좋은 종목들 사는 거고요. 실적 전망 좋은 종목들 위주로 사는 거여서 실적주 위로 사더라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사는 거는 삼성전자라든가 LG 에너지솔루션을 사지만은 네. 많이 사는 종목들을 보면은 방산주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 롯데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주주장차 사다가 급등 나왔었고 그 서프라이즈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게 이제 하나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도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실적이 좋고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더라. 그래서 그럼 앞으로도 투자 포인트는 이거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수급이랑 같이 보시는 게 현명한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코스피 기업들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은 이 예상치를 웃돈 곳이 10곳 중에 6곳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경기가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안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98개 집계한 곳 중에서 대략 한 59% 정도가 실적이 이제 컨센 상회했다고 나와 있고요. 네. 대체로 특징은 매출은 컨센을 부합을 했는데 영업이익 단에서 좀 잘 나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비용 절감을 많이 한 측면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또 단가가 이제 단가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마진을 더 많이 취하는 그 스프레드 마진 더 취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나왔는데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G 넥스원 이런 방산주 종목들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AMPC 쪽 그 세액 공제 받은 게 1분기 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분기 때부터 아마 반영이 될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여기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까지 발표하면서 주가가 잘 가고 있고 LG 전자도 이제 그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시장 주정치 대비해서 34% 이상 실적이 잘
나왔고요. 요게 이제 삼성전자는 같은 경우는 실적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들이 들어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생각보다 실적주는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왔는데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매출 쪽의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영업 이익단에서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질지 여부는 또 2분기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세요. 네, 아니 저도 이제 지금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네. 이제 실적에 방금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첨언만 드리면은 이제 실적에 기반되는 어떤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저도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네. 사실 뭐 요번에도 이제 25bp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네. 이제 제가 뭐 미국 시장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저금리 상태의 어떤 미국 시장과 지금의 어떤 고금리 상태의 미국 시장은 분명히 밸류에이션에 있어가지고는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기업의 어떤 성장성은 좋겠지만, 근데 지금의 어떤 고금리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과거의 어떤 PER을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도 미국 시장이 그렇게 싼 시장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2023년에 어떤 여러 이제 리스크들도 있고 어떤 부분이 터져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의 좀 신중한 그러한 스탠스로 좀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코스피 종목들을 좀 하나씩 분석을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방금 윤 팀장님 말씀하셨던 그 현대차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연간 뭐 사상 최대 실적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냥 마냥 좋다고만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자동차 섹터가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서프라이즈 했습니다만 네. 자본도 상당히 좀 많았던 것이 좀 사실입니다. 뭐 디젤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IRA 좀 빠졌다는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보니까 좀 주가가 좀 그때마다 좀 약간 밀렸던 모습. 하지만 이제는 실적으로서 결국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극복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이제 모빌리티로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이 실적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좀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G90인가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상반기나 뭐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지금 사실 로봇과 관련된 쪽에서 현대차가 아직까지는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로봇을 제가 볼 땐 가장 먼저 좀 시도했던 것이 제가 볼 때는 현대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전기차로의 전환, 특히 이제 모빌리티로의 어떤 전환에서 봤을 때 얼만큼 그런 트랜지션이 빨리 일어나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밑에 단에 있는 좀 자동차 부품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있지 않았어요? 현대차 뭐 발표된 거. 아까 저도 뉴스 잠깐 봤는데 네. 울산에서 이제 현대차가 2조 정도 투자해서 전기차 전용 그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게 3시에 일괄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었고 네. 울산 쪽에 자동차 그 전용 뭐 특화 단지를 또 지정을 한다는 뉴스도 나와서 막 이쪽으로 뭔가 좀 그 국내에서도 전기차 본격 생산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관련 종목들 부품주들이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래서 굉장히 세게 갔습니다. 뭐 SP 시스템스라는 종목은 뭐 발표되자마자 VI에 걸렸었고 네. 뭐 성화이텍부터 해서 부품주가 오늘 초반부터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게 이게 좀 얘기가 있지 않았나. 원래 3시 전에 속보가 떴다가 지워졌다가 3시에 정식 발표된 게 네. 이게 엠바고가 걸려 있었던 거로 그렇죠. 보여서 약간 정보를 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부품주가 강했던 거고 이렇다면 이제 현대차도 뭐 그 주가 모멘텀이 있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지금 실적이 전기차에 의한 실적이 아니라 내연기관차에 의한 실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현대차는 EPS랑 밸류가 같이 올라갈 텐데 지금은 EPS만 올라가는 구조다. 그래서 원래는 전기차 같은 경우가 4월달에 현대차가 그 미국에 그 4,227대 팔았거든요. 네.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 37%로 성장했는데 기아차는 오히려 34% 역성장했고요. 그 현대차가 이제 4,200대 정도 팔았는데 테슬라가 이제 54,600대 팔았으니까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판매가 늘어난다 그러면 밸류도 같이 갈 텐데 지금의 실적이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아쉽다. 네. 내연기관차 위주라서 너무 아쉽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IRA 보조금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2025년에는 이제 거기서 공장을 지으니까 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사 가운데 현대차, 기아만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뭐 2년 동안 전기차 공장 지어질 동안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다른 전기차 업체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요. 네, 이번에 뭐 IRA 저희 이제 법안에 보게 되면 여러 이제 기종들이 좀 초창기에는 이제 16개 기종이 나왔어요. 그 뒤에 이제 조금 추가된 기종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추가 세부 사항도 뭐 물론 이제 뭐 광물이다 아니면은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어디서 생산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전 세계의 글로벌 완성차 그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포함이 많이 안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도 야 이거 한번 해볼 만한 부분은 있다 여전히. 예, 왜냐하면 우리만 안 됐으면 약간의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다른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서 누가 조금 좀 발빠르게 움직이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유율을 좀 가져갈 수 있고 그 부분이 매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LG전자도 1분기에 지금 삼성전자 제쳤다는 거 아닙니까? 실적으로 따지면 가전, 전장 모두 잘 나간다 이렇게 나왔는데 전장이 뜨는 건 잘 알겠고요. 가전 같은 경우 지금 왜 잘 나가는 거예요, 윤 팀장님? 일단은 결국 이제 가전 같은 경우 좀 대형화되는 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LG전자 특히 이제 가전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대부분 이제 TV를 좀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TV 쪽에서 OLED 쪽에서 제가 볼 때 상당히 강점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들.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휴대폰 같은 좀 작은 쪽에 좀 강점이 있다고 하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대형 쪽에 좀 어떻게 보면 강점이 있다 보니까 LG전자가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좀 가전에 대한 부분에서 좀 대형화로 가는 부분들 결국 이제 대형화로 간다는 거는 그만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어떤 추세가 좀 제가 볼 때 코로나19에서 좀 어느 정도 약간 주춤에다 다시 올라오는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전장과 관련돼서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좀 더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가전도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이 가전 자체가 좀 커스터마이즈 될 수 있는 좀 그러한 쪽으로 많이 좀 변화가고 있는 좀 어떤 트렌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소비자를 좀 맞추는 좀 그러한 좀 트렌드도 같이 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가전에 어떻게 보면 좀 확실히 좀 생활의 일부분으로 좀 녹아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좀 AI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좀 IoT가 녹아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더 이런 쪽도 어떻게 보면 좀 세분화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발전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 그냥 가전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뭐 스마트 그리드처럼 이렇게 좀 약간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전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경쟁력을 가지고 LG전자가 좀 제가 볼 때는 실적을 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LG전자가 과거에는 이제 B2C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B2B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오늘 나온 걸 봤는데 네. 여기 B2B라는 게 이제 전장 쪽을 의미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전장이. 근데 B2C에서 B2B로 간다는 거는 뭐 어떤 의미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 안정성을 이제 요한다는 거죠. 보통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고선 이제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를 덜 타는 성향이 있고 지금 가전 산업 같은 경우는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적의 변동성이 있고 그래서 계절성도 있거든요. 네. 특정 이제 어떤 겨울에는 뭐 좋았다가 일본 그때 안 좋았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그런 그 파동을 타고서 움직이는데 네. 수주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확실하게 실적의 안정성이 생깁니다. 기본 마진을 챙겨가게 되고 그리고 장기적인 실적 성장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 맞고요. 트렌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특화된 LG전자,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이 3사가 같이 다 전형적으로 수주가 올라가는 것들이 긍정적이고 가전 쪽은 좀 경기가 약간 안 좋다 보니까 판매 대수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가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 개를 팔아도 비싼 걸 파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를 사도 좋은 걸 사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혼 제품 같은 경우도 다 좋은 걸 위주로 사고 대부분 LG전자를 더 많이 선호를 해서 사다 보니까 네. 관련된 실적이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종목을 또 하나 보니까 호텔 신라가 있는데 최근 한 달 중에 6거래일 빼고 다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으로 따지면 이달에만 증권사 9곳에서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네. 여기까지는 좋은데 주가는 왜 이런 겁니까? 뭐 주가 잘 올라가다가 네. 이제 그 조정 나와서 이제 쉬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중국발 리오프닝 좀 기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쉬어요, 주가가? 네. 단체 관광객 허용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리오프닝 전체적으로 좀 쉬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중국의 직격탄을 단체 관광객에 반드시 들어와야지만 되는 기업들 같은 주가 더 빠지는데 지금 네. 잘 버티는 편입니다. 그나마. 그리고 그래요?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이제 345억 정도에서 이제 전년 비해서 128% 정도 성장이 나왔고 시장 상회를 했는데 시장 컨센서스 상회를 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매출이 전년 비해서 38% 감소했고요. 시내점 매출도 63% 감소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수수료가 이제 그 알선 수수료가 차감된 거기 때문에 일회성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거를 빼면은 오히려 서프라이즈다 이런 그 인식이 있어서 네. 주가 흐름은 리오프닝 주에서도 그래도 제일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호텔 신라가 이제 예전에 모텔 신라, 예, 뭐 이렇게 이제 별명이 좀 있었잖아요. 예. 너무 이제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네. 예, 바닥일 때는 뭐 여관 신라 뭐 이렇게 얘기 뭐 많이 하고.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면세에 대해서 약간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 면세 한도가 이제 600불에서 800불이 되면서 그 부분도 이제 약간의 면세 쪽으로 약간 매출이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리오프닝주를 놓고서는 의견들이 조금 상반된 의견이 근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켠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관계 이슈 때문에 앞으로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어쨌거나 뭐 중국에 뭐 7, 8억 명 인구 중에 누군가는 뭐 들어와서 소비도 하고 할 텐데 좋아지는 건 분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호텔 신라를 좀 더 첨부를 드리면 확실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세점 관련된 쪽에서 약간의 좀 뭐 부진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내수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탄탄함을 좀 느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F&B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음료 특히 그리고 숙박 관련된 가격들은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호텔 신라 안에 있는 더 파크뷰 같은 경우는 사실 1인당 가격이 지금 뭐 10%, 20%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내 수요만으로도 제가 볼 때 호텔 객장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제 어쨌든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면세 관련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빨리 못 따라온다는 측면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뭐 리오프닝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중국에 관련된 숫자들이 얼마큼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느냐 그 시점이 제가 볼 때는 리오프닝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올라서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만으로 이제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 일단은 확실히 숫자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모텔 신라 말고 특급 호텔 신라로 좀 거듭나기를 그렇죠. 예, 바라봐야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또 대거 들어오고 있는 종목하면 이제 삼성전자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이제 8조 원 가까이 외국인들이 사들였다라고 하는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지금 들어온다는 거는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 이런 느낌보다도 좀 길게 보고 들어오시는 거죠, 외국인들? 그렇습니다. 장기성 자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 네.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제 바닥을 항상 그 감산해서 잡는데 삼성전자가 계속 미적 거리는 바람에 감산이 드디어 되나 싶어서 바닥 잡았다가 아니다 싶어 빠졌다가 이번에 감산하겠지 했다가 또 올랐다가 아니다 싶어 빠졌다 이렇게 3번 정도로 감산 가지고 바닥을 3번을 잡았고요. 네. 그 다음 사이클은 이제 고객사들의 재고 감소 사이클로 이어지는데 생각보다 재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감소 그 재고 감소하는 사이클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구간에 좀 들어선 것 같고요. 이거를 인내하면서 빠졌을 때는 오히려 차곡차곡 모아가는 게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인 것 같고 이후에 고객사들의 재고가 감소가 딱 나타난다. 특히 이제 칩 메이커들의 감소가 그 재고의 감소가 아니라 고객사 그 감소가 확인이 되면 주가 그때부터 갈 겁니다.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생각보다 이 시기에는 좀 인내가 좀 필요할 수는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시기에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재 업체, 부품 업체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네. 소재 부품 딴 업체들은 좀 피하시고 굳이 보시면은 장비 쪽 정도만 같이 보시는 게 지금은 낫겠고요. 그리고 네. 하이닉스는 이 타이밍에서는 잘 못 간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봤을 때는 삼성전자 우선주 정도만 그 칩 메이커 쪽에서 보시겠고요. 그리고 요 고객사들의 감산 재고 감소가 확인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실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이닉스 사시면 돼요. 그리고 소재 업체들 실적으로 연결되니까. 네. 그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고 지금은 삼성전자는 가지고 계시면은 네.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보면 매일마다 이제 나오잖아요. 2분기인 지금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디램, 낸드 할 것 없이 그 얘기는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그러면 업황이
좀 파격적으로 개선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윤 팀장님.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D램, 특히 이제 업황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현물 가격이 좀 반등을 해야 되지만이 어쨌든 업황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기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2분기까지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주가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실적 대비했을 때 한 9개월 정도 좀 먼저 선행하는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적의 어떤 완연한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좀 미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와 그다음에 이제 D램의 어떤 업황에 대한 반등 좀 두 가지로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2030 뭐 어떤 시스템 비전 관련돼서 어쨌든 그런 성과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D램 관련돼서는 업황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D램의 가격을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특히 이제 이 뭐 DDR5라든지 특히 이제 뭐 AI 반도체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모멘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좀 가격의 반등을 좀 같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 전통 소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특히 EUV 같은 경우는 좀 반도체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약간 그런 어떤 개별적인 매매는 좀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감산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 이게 회복도 빨리 된다는 거잖아요. 감산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다, 이게 나온 게 있어요? 그 삼성전자에서 25% 감사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실제로 되는지는 봐야 되겠고요. 자료가 이제 조선비드 쪽의 기사를 보니까 그 네. 옵디아라는 그 시장 조사 업체에서 올해 이제 메모리 업체들의 D램 그 웨이퍼 투입 그 축소량을 그 예상해 보니까 네. 삼성전자가 15에서 20% 정도 축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10에서 15%, 마이크론이 25% 웨이퍼 축소를 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 칩메이커 3사가 모두 다 감산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는 확실한 건데 이거보다 좀 더 할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5%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산은 더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좀 그 소재라든가 부품 업체가 좀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쪽은 가져가시더라도 그 외 소부장 쪽에서 소재 업체들은 좀 조심을 하자, 아직은 아니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엔터주도 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주가가 지금 연이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하이브 지금 르세라핌 새로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SM도 에스파가 이번에 컴백을 했는데 주가는 왜 이런 거예요? 그냥 건전한 조정 아닐까요? 건전한 조정. 건전한 조정. 네. 아니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세븐틴, 네, 르세라핌 이제 이제 여러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나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이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또 위버스라고 그 많은 이제 아티스트들을 한 곳에 모아서 서로 네트워크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요번에 5월, 6월에 걸쳐가지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좀 대거 들어오는 걸로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맞춰서도 SM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위버스에 들어와서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생태계를 좀 이루자, 그러한 이제 어떠한 사업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기대감에 반영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BTS의 그 영업 이익에 맞춰 봤을 때 이번에 세븐틴과 르세라핌이 나와서 과거의 BTS보다는 이번에 더 그 부분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부분도 아마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가가 조금 높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거든요.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뭐 JYP 같은 경우에도 네. 계속 이제 신고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매수한다면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사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도 좀 돼요. 네,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좀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엔터주는 경험상 보니까 제일 센 놈이 가장 더 잘 가는 게 좀 확인됐고요. 네. 그런 회사가 이익이 더 좋습니다. 특히 JYP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20%가 유일하게 넘는 엔터사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아티스트들이 라인업이 가장 좀 잘 짜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변동성이 BTS가 가더라도 오히려 실적이 더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됐고요. 네.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받았던 거는, 어제는 이제 그 에스파가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 초동 그 예약
그 앨범 수가 200만 장을 컨센을 했었는데 180만 장 정도가 예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컨센 하회했다는 게 약간 빌미가 됐었고 그리고 어제 바이오니아가 좀 신용이 한 9%가 넘다 보니까 이게 어제 하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바이오니아가. 그래서 네. 시장 전체 약간 신용을 좀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이 쏟아지면서 많이 올라가서 수익이 났던 종목들이 이제 차익이 나왔었고 오늘도 그 여파가 장 초반까지 이어졌다라고 봤고요. 엔터주들의 본연의 어떤 가치에서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 타서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JYP라든가 하이브 정도는 좀 뭐 매수 좀 사셔 보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는 다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네. 뭐 전반적으로 SM 인수가 불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이브를 좀 탑픽으로 놓으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좀 BTS가 어쨌든 7인조로 이제 그러니까 한 그룹이 7명이 이제 한 그룹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활동을 하다가 결국 이제 각계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큼 이제 이 7배가 좀 늘어났다, 영업이익이 좀 늘어났다는 어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좀 더 시장의 성장성에 어떤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제가 볼 때 리레이팅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시장의 어떤 진출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SM을 좀 인수하는 부분에서 좀 약간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글로벌 M&A 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이브는 아무래도 좀 제가 볼 때 엔터테인먼트의 좀 대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뭐 SM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SM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들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만 결국 시장에서 한 14만 원, 15만 원대로 이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가격 대비해서 지금 이미 한 30% 이상의 좀 조정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조정의 구간에서 좀 확실히 좀 막바지에 들어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오히려 좀 SM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고평가됐다는 인식들을 공유하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지난주부터인가요? 2차 전지주 살짝 좀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창환 부장님 오셨으니까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이차전지 섹터는 뭐 양극재들의 핵심이죠. 광물주가 핵심인데 지금 공매도 쪽이 거의 융단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말해서 지금 모든 걸 영끌해서 공매도를 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초반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에 배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관들은 역시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그 이차전지 쪽의 종목들을 많이 샀어요. 네. 전체적으로 그 많이 공매도 많았던 종목들 그리고 쌍크리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 쌍크리로 들어왔고 지금 에코프로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공매도도 전략이 없고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대주 가는 물량이 0이랍니다. 개인들이 공매도를 못 쳐요. 대주를 할 수 있는 물량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더 이상 지금 그 외국인들 그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총알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버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 그 대신증권에서 그 투자의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그 팩트 체크만 그냥 간단히 좀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적정 밸류에이션 밴드가 2020년에서 2022년도 평균 PER 43배를 넘었다. 현재 어제까지 그 12개월 포드 PER이 59배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단기적 과열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했거든요. 네. 이 얘기가 이제 2020년과 2022년 3년 평균 PER이 43배라고 했는데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에 에코프로 BM이 PER이 75.90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108.04배였고 작년에 37.86배라서 3년 평균이 73.93배입니다. 그러니까 43배라는 게 팩트에 맞지 일단 않고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 제 계산으로는 팩트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그 PEG를 계산했는데 그 과거 평균 그 2020년과 2022년 평균이 0.57배라고 했는데 제 계산으로는 0.89배거든요. 0.57배도 팩트 안 맞는 편이고요. 그리고 적정 매수 구간 그 PEG 0.5에서 0.1배를 넘어선 1.12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PEG에 대한 계산이 사실 이거 피터 린치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피터 린치는 0.5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1.5 부근에서 매도 하기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2배면은 상당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네. 이런 성장률은 1.5배까지 봐야 되겠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12개월 선행 PER로 잡았어요. 그럼 2024년도를 잡은 건데 여기에 이제 타겟 PER 59.2인데요. 그러면 이 얘기가 2025년도 실적 반영 안 됐다는 얘기니까 최근에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뭐 2030년까지 실적에 반영했다는 거는 이걸로서 증명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첨언을 해주시거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일단 말씀하시죠. 네, 한 분씩 아니, 다 같이 듣죠. 네.
일단은 저는 수급상의 문제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전에 좀 가격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좀 급하게 올란 만큼 가격이나 어떤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은 불가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상승 흐름은 좀 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 만약에 2차 전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약간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끝이세요? 더 예. 근거가 좀 저는 필요할 지금 것 아직 같아요. 2차 전지를 좀 보고 저는 이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시장에 그냥 팔로우만 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요. 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예. 잘 해주셨습니다. 예. 네, 이 투자는 결승선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경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 또 끈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힘 좀 내보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경주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